옛날 옛날에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하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드디어 하느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답니다. 이 부부의 집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 너머로 아주 멋진 정원이 보였어요. 그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풀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원은 아주 강력한 마법을 지녔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한 마녀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이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푼젤이라는 상추가 심어진 밭이 눈에 들어왔죠. 그 상추는 어찌나 싱싱하고 파릇파릇해 보였는지 아내는 그걸 너무나도 먹고 싶어졌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만 상심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야위어 가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픈 거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 뒤뜰에 있는 저 라푼젤을 먹지 못하면 저는 아마 죽고 말 거예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은 생각했어요. 아내가 죽게 내버려 두느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라푼젤을 가져와야겠다. 해질녘에 그는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둘러 라푼젤을 한 움큼 쥐고 아내에게 가져다 줬죠. 아내는 즉시 그것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다음 날에는 전날보다 3배는 더 먹고 싶어졌어요. 아내를 진정시키려면 남편은 다시 한번 정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스름한 저녁에 그는 다시 담을 넘어갔어요. 하지만 담 아래로 내려섰을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바로 눈앞에 마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마녀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네 이놈, 감히 도둑처럼 내 정원에 들어와 라푼젤을 훔쳐가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이 애원했어요.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창문으로 당신의 라푼젤을 보고는 너무나 먹고 싶어한 나머지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러자 마녀는 화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어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가져가도 좋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네 아내가 낳을 아이를 나에게 줘야 한다. 내가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친엄마처럼 돌봐주겠다. 남편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에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기를 낳자마자 마녀가 나타났고 아이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데려가 버렸답니다.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났어요. 라푼젤이 12살이 되던 해 마녀는 아이를 숲속에 있는 한 탑에 가둬버렸어요. 그 탑에는 계단도 문도 없었고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뿐이었죠. 마녀가 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면 탑 아래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에게는 눈부시게 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마치 금실을 자자 만든 것처럼 고왔답니다.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푼젤은 곱게 따은 머리를 풀어서 창문이 갈고리에 한번 휘감은 다음 아래로 주르르 늘어뜨렸어요. 머리카락은 길게 내려왔고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탑 위로 올라왔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난 어느 날 한 왕자님이 숲속을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탑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노랫소리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왕자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건 바로 라푼젤이었어요. 라푼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왕자님은 그녀에게 올라가고 싶어서 탑의 문을 찾아봤지만 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왕자님은 결국 궁전으로 돌아갔지만 그 노랫소리가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져서 매일 숲으로 나와 그 노래를 듣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이 나무 뒤에 서 있는데
마녀가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마녀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라푼젤이 따은 머리카락을 내려줬고 마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어요. 저것이 탑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면 나도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왕자님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왕자님은 탑으로 가서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곧바로 머리카락이 스르르 내려왔고 왕자님은 그것을 타고 올라갔답니다. 라푼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처음에는 몹시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왕자님은 아주 다정하게 친구처럼 말을 걸면서 자신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잠시도 쉴 수가 없어서 그녀를 꼭 만나야만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라푼젤은 두려움을 잊었답니다. 왕자님이 자신과 결혼해주겠냐고 물었을 때 라푼젤은 왕자님이 젊고 잘생긴 것을 봤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분이라면 고델 할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푼젤은 네라고 대답하고는 왕자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그리고 말했죠. 기꺼이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올 때마다 비단 실타래를 하나씩 가져다 주세요. 제가 그걸로 사다리를 짤게요. 사다리가 완성되면 제가 내려갈 테니 당신의 말에 저를 태워주세요. 두 사람은 그때까지 왕자님이 매일 저녁에 찾아오기로 약속했어요. 마녀는 낮에만 왔으니까요. 마녀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할멈, 말해보세요. 왜 할멈을 끌어올리는 게 젊은 왕자님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왕자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 곁으로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아, 이 못된 것. 마녀가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내가 너를 세상과 떼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마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움켜쥐고 왼손에 2번 휘가 맞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쥐고는 싹둑싹둑 잘라버렸죠. 아름답게 따은 머리카락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마녀는 너무나 무자비해서 불쌍한 라푼젤을 한 사막으로 데려가 커다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했답니다. 하지만 마녀는 라푼젤을 내쫓은 바로 그날 잘라낸 머리카락 뭉치를 창문 갈고리에 단단히 묶어놨어요. 왕자님이 찾아와 외쳤죠.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내려줬어요. 왕자님은 탑 위로 올라갔지만 사랑하는 라푼젤 대신 사악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마녀를 보게 됐어요. 마녀가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네 사랑하는 님을 데리러 왔겠지. 하지만 어쩌나 예쁜 새는 더 이상 둥지에서 노래를 하지 않는단다. 고양이가 채어가 버렸거든. 그리고 그 고양이가 네 2눈도 핥혀버릴 거다. 넌 라푼젤을 잃었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거야. 왕자님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어내렸죠. 목숨은 건졌지만 하필이면 가시덤불 위로 떨어져 그 가시에 2눈을 찔리고 말았답니다. 그 후 왕자님은 완전히 눈이 먼 채로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풀뿌리와 산딸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저 사랑하는 라푼젤을 잃은 슬픔에 한탄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라푼젤이 쌍둥이 남매를 낳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막에 도착하게 됐어요. 왕자님은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라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그의 목에 매달려 눈물을 흘렸답니다. 라푼젤의 눈물 2방울이 왕자님의 2눈을 적셨고 그러자 왕자님의 눈이 다시 환하게 밝아져 예전처럼 볼 수 있게 됐어요. 왕자님은 라푼젤을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기쁜 환영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맑은 저녁이었어요. 한 아름다운 공주가 예쁜 모자를 쓰고 나막신을 신은 채 숲속으로 홀로 산책을 나섰답니다. 숲 한가운데에 있는 시원한 샘물가에 다다른 공주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자리에 앉았죠. 공주의 손에는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 황금공이 들려 있었어요. 공주는 늘 그랬듯 공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것을 다시 받으며 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공을 너무 높이 던지는 바람에 받지 못하고 말았어요. 공은 통통 튀며 땅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마침내 샘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공주는 샘 안을 들여다봤지만 샘은 너무나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소중한 공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한탄하며 말했어요. 아, 내 황금공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내 멋진 옷과 보석,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공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머리를 쏙 내밀고는 말했어요. 공주님, 왜 그리 서럽게 우시나요? 공주가 말했어요. 너같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날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내 황금공이 샘물에 빠졌단 말이야.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공주님의 진주나 보석, 멋진 옷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살면서 공주님의 황금 접시로 음식을 먹고 공주님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해주신다면 공을 다시 가져다 드리죠.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어리석은 개구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저 개구리가 샘물 밖으로 나와 나를 찾아올 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내 공은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말해야겠다. 그래서 공주는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내 공을 가져다 준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러자 개구리는 머리를 물속에 넣고 깊이 잠수했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입에 황금공을 문 채 다시 나타나 샘물 가장자리에 공을 툭 던져줬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공을 보자마자 달려가 집어들었어요. 공을 다시 손에 넣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개구리에 대한 약속은 까맣게 잊고 최대한 빨리 궁전으로 달려가 버렸답니다. 잠깐만요, 공주님. 약속대로 저도 데려가세요. 개구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공주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톡 철퍽철퍽. 마치 뭔가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죠. 잠시 후 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목소리가 노래처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여기 왔으니 문을 열어요. 초록빛 숲 그늘 시원한 샘물가에서 우리가 나눴던 약속을 기억해줘요. 공주는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광경에 공주는 몹시 놀라 최대한 빨리 문을 쾅 닫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의 아버지인 왕은 뭔가에 딸이 놀란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공주가 말했죠. 징그러운 개구리가 문 앞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샘물에서 제 공을 건져준 그 개구리요. 저는 그 개구리가 절대 샘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저기 문 앞에 와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공주가 말을 하는 동안 개구리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여기 왔으니 문을 열어요. 초록빛 숲 그늘 시원한 샘물가에서 우리가 나눴던 약속을 기억해줘요. 그러자 왕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법이다. 가서 문을 열어주거라. 공주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고 개구리는 방 안으로 깡충 뛰어들어와 공주가 앉은 식탁 가까이까지 다가왔어요.
공주님, 저를 의자 위로 올려 옆에 앉게 해주세요. 공주가 마지못해 그렇게 해주자 개구리는 또 말했어요.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접시를 더 가까이 놔주세요. 공주가 시키는 대로 하자 개구리는 배불리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피곤하군요. 저를 위층으로 데려가 당신의 침대에 눕혀주세요. 공주는 정말 싫었지만 개구리를 손에 들고 올라가 자신의 침대 베개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개구리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잠을 잤어요. 날이 밝자마자 개구리는 일어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갔구나, 공주는 생각했죠. 다신 저 녀석 때문에 귀찮은 일은 없겠지? 하지만 그건 공주의 착각이었어요. 그날 밤이 되자 문에서 또다시 똑같은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개구리는 다시 한번 찾아와 어제처럼 공주의 베개 위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셋째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셋째 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징그러운 개구리 대신 태어나서 본 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멋진 왕자님이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왕자님은 자신이 심술궂은 요정에게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로 변해 있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어떤 공주님이 자신을 샘물에서 꺼내주고 자신의 접시에서 음식을 먹여주고 침대에서 사흘밤을 재워줄 때까지 개구리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왕자님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잔인한 마법을 풀어주신 겁니다. 이제 제 소원은 단 하나. 당신과 함께 제 아버지의 왕국으로 가서 결혼하고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공주님이 이 말에 네라고 대답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깃털 장식과 황금 마구로 치장한 8마리의 아름다운 말이 이끄는 화려한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왕자의 왕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무사히 도착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커다란 숲 바로 옆에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헨젤, 딸의 이름은 그레텔이었답니다.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한 번은 온 나라에 커다란 흉년이 들어 하루 먹을 빵조차 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어쩌면 좋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이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보. 아내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숲이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빵 한 조각씩을 더 준 뒤에 우리는 우리 일터로 가서 아이들만 남겨두고 오는 거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테니까. 그럼 우린 그 아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오. 어떻게 내 아이들을 숲속에 홀로 남겨두란 말이오. 금세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요. 아내가 쏘아붙였어요. 그럼 우리 넷다 굶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관이나 짜는 게 낫겠네요. 아내는 남편이 동의할 때까지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두 아이 역시 배가 고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헨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린 다 끝났어. 헨젤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곧 방법을 찾아낼게. 그리고 어른들이 잠들자 헨젤은 일어나서 작은 외투를 입고 아래층 문을 열어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집 앞에 놓인 하얀 조약돌들이 진짜 은하처럼 반짝였어요. 헨젤은 몸을 숙여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조약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마음 놔, 착한 동생아. 그리고 편히 자렴.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헨젤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해가 뜨기 전 부인이 와서 두 아이를 깨우며 말했어요. 일어나라, 이 게으름뱅이들아. 숲에 나무하러 가야지. 그녀는 각자에게 작은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점심이니까 그전에는 먹지 마. 더는 없을 테니까. 그레텔은 헨젤의 주머니에 조약돌이 있었기 때문에 빵을 자기 앞치마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숲으로 길을 나섰어요. 조금 걸었을 때 헨젤은 자꾸만 멈춰서서 집 쪽을 돌아봤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헨젤, 뒤에 서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 정신 차리고 어서 걷거라. 헨젤이 말했어요. 지붕 위에 앉아있는 제 하얀 고양이가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서 보고 있어요. 아내가 말했죠. 그건 네 고양이가 아니라 굴뚝에 비친 아침 햇살이란다. 하지만 헨젤은 고양이를 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하얀 조약돌을 하나씩 길에 몰래 버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숲 한가운데에 이르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아이들아, 나무를 좀 모으렴. 춥지 않게 불을 피워주마. 헨젤과 그레텔은 작은 언덕만큼 땔감을 모았어요. 불이 붙고 불길이 아주 높이 타오르자 부인은 말했습니다. 불 옆에 누워 좀 쉬렴. 우린 숲에 가서 나무를 좀 해올게.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려갈 거란다.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아 있었고 정오가 되자 각자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도끼 소리가 들려오자 아버지가 근처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도끼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무에 묶어놓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였답니다. 아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눈이 감겼고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레텔이 울기 시작하며 말했죠. 이제 어떻게 이 숲을 빠져나가지? 하지만 헨젤은 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이 뜰 때까지. 그러면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새로 만든 은하처럼 반짝이는 조약돌들을 따라갔습니다. 조약돌들은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줬죠. 아이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동이 틀 무렵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부인이 문을 열고 헨젤과 그레텔인 것을 보고는 말했어요. 이 말썽꾸러기들, 왜 숲에서 그렇게 오래 잔 거니?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지 않니? 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아이들을 홀로 남겨두고 온 것이 마음에 무척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에 다시 한번 흉년이 들었고 아이들은 밤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시 다 먹었어요. 빵 반덩어리가 남았는데 이게 끝이에요. 아이들은 이번엔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해요. 우리 자신을 구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남편의 마음은 무거웠고 마지막 한 입이라도 아이들과 나눠 먹는 것이 더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법. 남편은 처음에 굴복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잠들자 헨젤은 다시 일어나 전처럼 조약돌을 주우러 나가고 싶었지만 부인이 문을 잠가버려서 헨젤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울지 마. 조용히 자.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른 아침 부인이 와서 아이들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주어졌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 속에서 빵을 잘게 부숴 종종 멈춰서서
땅에 한 조각씩 던졌습니다. 헨젤, 왜 두리번거리니?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붕 위에 앉아있는 제 작은 비둘기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헨젤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부인이 말했어요.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굴뚝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란다. 하지만 헨젤은 조금씩 모든 빵 부스러기를 길 위에 뿌렸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더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어요. 다시 큰 불이 피어졌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기 앉아 있거라. 피곤하면 좀 자도 좋아. 우리는 숲에 나무를 하러 갈 테니 저녁에 일이 끝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마. 정오가 되자 그레텔은 길에 빵에 뿌려버린 헨젤과 자기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저녁이 지났지만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캄캄한 밤이 돼서야 깨어났고 헨젤은 여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죠. 기다려 그레텔, 달이 뜰 때까지.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가 보일 거야. 그게 우리를 집으로 가는 길로 안내해 줄 거야. 달이 뜨자 아이들은 길을 나섰지만 빵 부스러기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숲과 들판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모조리 쪼아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헨젤은 그레텔에게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걷고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걸었지만 숲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땅에 자란 딸기 2-3개 말고는 먹을 것이 없어 몹시 배가 고팠죠. 다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치자 아이들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갈 뿐이었고 곧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굶주림과 피로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아이들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를 봤죠. 새는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서 아이들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새는 날개를 펴고 아이들 앞에서 날아갔고 아이들은 그 새를 따라갔죠. 마침내 작은 집에 도착하자 새는 그 집 지붕 위에 앉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집은 빵으로 지어졌고 지붕은 케이크로 덮여 있으며 창문은 투명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걸 먹어치우자 헨젤이 말했어요. 나는 지붕을 좀 먹을게. 그레텔 너는 창문을 좀 먹어. 달콤할 거야.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 조각을 조금 떼어내 맛을 봤고 그레텔은 창문에 기대어 창 유리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외쳤어요. 사각사각 오독오독 누가 내 작은 집을 갉아먹나.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람, 하늘에서 온 바람이란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지붕 맛이 마음에 든 헨젤은 큰 조각을 떼어냈고 그레텔은 둥근 창 유리 하나를 통째로 밀어내 자리에 앉아 맛있게 즐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목발에 의지한 아주 늙은 할머니 한 분이 기어 나오셨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무서워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누가 너희를 데려왔니? 어서 들어와. 나와 함께 지내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란다.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작은 집으로 이끌었어요. 그러고는 우유와 팬케이크, 설탕, 사과, 견과류 같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 후 깨끗한 흰천으로 덮인 예쁜 작은 침대 2개가 준비됐고 헨젤과 그레텔은 그곳에 누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친절한 척을 했을 뿐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사악한 마녀였고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빵으로 된 작은 집을 지었던 겁니다. 아이가 자기 소나기에 들어오면 죽여서 요리해서 먹었고 그날은 그녀에게 축제일이었습니다.
마녀는 눈이 붉어서 멀리 보진 못하지만 짐승처럼 후각이 예민해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가까이 오자 그녀는 아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잡았다 이 녀석들. 다시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깨기 전에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통통하고 장밋빛 뺨을 한 채 예쁘게 자고 있는 두 아이를 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주 맛있는 한입거리가 되겠군. 그러고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헨젤을 붙잡아 작은 외양간으로 데려가 창살문 뒤에 가둬버렸습니다. 헨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레텔이 깰 때까지 흔들며 소리쳤어요. 일어나, 물 좀 떠오고 네 오빠에게 맛있는 것 좀 요리해줘. 그는 바깥 외양간에 있는데 살을 찌워야 하거든.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내가 잡아먹을 거다. 그레텔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어요. 사악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으니까요. 이제 불쌍한 헨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 요리됐지만 그레텔은 개껍데기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멈은 작은 외양간으로 기어가 소리쳤어요. 헨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곧 살이 찔지 느껴봐야겠다. 하지만 헨젤은 작은 뼈다귀를 내밀었고 눈이 어두운 할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살이 찌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4주가 지나도 헨젤이 여전히 마른 채로 있자 그녀는 조바심이 나서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녀가 그레텔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레텔, 어서 서둘러 물 좀 가져와. 헨젤이 살이 쪘든 말랐든 내일 그를 죽여서 요리할 거다. 불쌍한 여동생이 물을 기르러 가야 했을 때 얼마나 한탄했던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신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차라리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혔더라면 적어도 함께 죽었을 텐데.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집어쳐. 아무 소용없으니까. 할멈이 말했어요. 이른 아침 그레텔은 물이 든 가마솥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먼저 빵을 구울 거다. 할멈이 말했어요. 오븐은 이미 데워놨고 반죽도 해놨다. 그녀는 불쌍한 그레텔을 불길이 이미 치솟고 있는 오븐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녀가 말했어요. 기어들어가. 제대로 데워졌는지 봐야 빵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레텔이 안에 들어가면 그녀는 오븐을 닫아 그레텔을 구워 먹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은 그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할멈이 말했죠. 이 멍청한 것아. 문이 이렇게나 큰데. 이것 봐. 나도 들어갈 수 있잖니. 그리고 그녀는 기어가 오븐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레텔이 마녀를 힘껏 밀어 오븐 깊숙이 쳐놓고는 쇠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어요. 그러자 마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그레텔은 달아나 버렸고 사악한 마녀는 비참하게 불타 죽고 말았답니다. 그레텔은 번개처럼 헨젤에게 달려가 작은 외양간을 열고 외쳤어요. 헨젤, 우리 구원받았어. 늙은 마녀가 죽었어. 그러자 헨젤은 문이 열린 새장에 튀어나온 새처럼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춤추고 입맞추며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아이들은 마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구석구석마다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조약돌보다 훨씬 낫네. 헨젤이 말하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챙겨 넣었고 그레텔도 말했습니다. 나도 집에 좀 가져가야지. 그리고는 앞치마를 가득 채웠어요. 헨젤이 말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해. 마녀의 숲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2시간을 걸었을 때 아이들은 커다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 징검다리도 다리도 보이지 않아. 나룻배도 없어.
헨젤이 말했어요. 그러자 그레텔이 대답했죠. 하지만 저기 하얀 오리가 헤엄치고 있어. 내가 부탁하면 우리를 건너게 도와줄 거야. 그러고는 그녀가 외쳤습니다. 오리야 오리야 이리 와. 헨젤과 그레텔이 기다린단다. 다리도 징검다리도 없으니 우리를 네 하얀 등에 태워주렴. 오리가 아이들에게 다가왔고 헨젤이 그 등에 올라앉아 여동생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레텔이 대답했어요. 안 돼. 그러면 작은 오리에게 너무 무거울 거야. 오리를 한 명씩 차례로 건너주게 해야 해. 착한 오리는 그렇게 해줬고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 잠시 걸었을 때 숲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더니 마침내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달리기 시작하여 거실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숲에 남겨두고 온 이후로 단 1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죽고 없었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비우자 진주와 보석들이 방 한가득 쏟아져 나왔고 헨젤도 주머니에서 한 움큼씩 꺼내 보탰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끝났고 그들은 완전한 행복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라푼젤, 개구리 왕자,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우리가 어릴 적 그림책으로 만났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서늘한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동화의 원작들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냉혹한 현실과 공포가 담긴 어른들을 위한 경고에 가까웠죠. 한순간의 욕심으로 맺은 약속이 끔찍한 비극을 낳았던 라푼젤의 이야기.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신분과 책임의 무게로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개구리 왕자 속 약속. 그리고 그 어떤 마녀보다도 무서웠던 굶주림 앞에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라는 현실 공포와 마주해야 했던 헨젤과 그레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섣부른 약속의 대가, 생존을 위한 처절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서 버려질 수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화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인 가장 현실적인 공포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싶은 동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